저희가 오늘 얘기할 거는 소형 인디 팀 저희 4명인데 데모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액션 로그라이크 시장 살아남기라고 이제 저희가 제목을 정해놨고요.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은 저는 리자드 스무디의 대표이자 컴공과 학생,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용업학과 학생 CS 너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아젠다는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이제 리자드 스무디가 저희가 2년 N개월 동안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이 PPT에 전부 담았습니다. 게임 한 3분의 1, 사업 3분의 1, 그리고 코드 3분의 1 정도의 뭔가 인디게임 개발자라면 뭔가 재밌게 들으실 것 같고 조금 그런 내용들로 담았으니까 그래서 다음으로는 저희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영상을 잠깐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게임은 쉐이프 오브 드림즈는 모바 맛 액션 로그라이크입니다. 이제 25년도 이제 3분기나 4분기 이제 PC 출시 예정하고 있고 이제 꿈의 세계를 영향하면서 캐릭터 기억을 편집해서 나만의 영웅을 만들어 나간다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스팀에 무료 데모가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인디 게임 개발자 분들을 위한 그 지표 공개로 이제 저희가 아웃스탠딩 위시리스트가 스팀에서 25만 개를 지금 저희가 모은 상태고요. 이번에 최근에 이제 넥스트 페스트 참여를 해서 되게 좋은 성과를 이루고 9위로 전 세계 9위, 국내 1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조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 좀 자랑 타임이긴 한데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도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했던 가치 판단이라든지 경험 같은 것들은 공유를 해드리고 그런 점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인디게임 개발자분들한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이번 PPT에 아마 다 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발표를 저희가 시간 순으로 개발 시작부터 넥스트 페스트까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만들고 싶었던 게임이 뭐냐? 제가 히오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롤로 중간에 이제 히오스가 업데이트도 안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일이 많다 보니까 롤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롤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롤이 너무 어렵다. 나는 PVE 롤을 만들 거야. 그런 것도 있었고 리스크 오브 레인 2 같은 액션 로그라이크도 되게 제가 좋아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뭔가 친구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려면은 멀티플레이 지원을 해야 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멀티플레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저희가 개발 시작하기 전에 어떤 판단이 있었는가? 우선은 저희가 만들고 싶은 게임은 PVE 롤이면은 되게 전투도 리얼타임으로 되게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실시간 전투가 있어야 되니까 1인에서 4인 정도의 플레이를 지원을 해야 되고 지연 속도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뭔가 어싱크한 뭔가 멀티플레이보다는 리얼타임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은 거고 온라인 라이브 서비스 게임보다는 인디 오프라인 솔로 플레이에 가까운 게임. 이게 무슨 뜻이냐? 핵과 치팅과 모딩 같은 거를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거는 무슨 뜻이냐?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냥 P2P로 구현해도 큰 문제가 없구나. 뭔가 검증 같은 게 그렇게 빡세게 들어가야 되는 게임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고려 사항들을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리서치를 해봤을 때 네코드 포 게임 오브젝트가 지금은 있지만은 그때는 없었고 이제 유넷이랑 ML API는 데프레케이트 돼갖고 아무도 안 쓰고 있었는데 저희가 다행히도 유니티는 오픈 소스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여러 가지 솔루션들도 많이 나와 있죠. 포톤은 오픈 소스가 아닌데 하여간 이제 피시넷, 미러, 포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택한 거는 미러입니다. 이게 유니티 연사 와서 NGO 안 쓰고 미러 쓰라고 홍보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저희가 이때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왜 그랬느냐? 일단은 미러라는 게 그 오픈 소스로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유니티를 위한 게임 네트워킹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러라는 이름 자체가 거울이잖아요.
그래서 코드 하나를 짜 놓으면은 그게 이제 서버 역할도 하고 클라이언트 역할도 한다. 좀 이런 식으로 조금 그렇게 1대1로 대응이 된다. 그런 느낌의 이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스트레스 테스티드, 커뮤니티 메인테인드, 뭐 오픈 소스 프로젝트니까 뭐 여러 가지 견고하게 작성이 됐다. 코드가. 그리고 서버 클라이언트 아키텍처를 기본적으로 따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함된 기능들도 그런 거에 맞춰서 많이 들어가 있고, 플랫폼 아그노스틱이라는 그 키워드가 저희한테 되게 중요했는데, 저희가 이 게임을 만들어 갖고 뭐 스팀에만 팔 건지, 뭐 스토브에만 팔 건지, 아니면 DRM 프리로 그냥 뭐 GOG 같은 거에다가 팔 건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포톤 같은 거를 이제 저희가 넣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포톤의 서버만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미러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트 레이어라는 거,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이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가를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모듈화가 잘 돼 있어서. 이거는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저희가 이제 그 EOS 같은 에픽 온라인 시스템즈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솔루션 쓰다가 아니면은 그냥 단순 소켓 통신으로 구현을 할 수도 있고, UDP 쓸 수도 있고, TCP 쓸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저희가 지금은 이제 스팀웍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릴레이 서버들을 자유롭게 교체할 수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익스텐시빌리티가 저희한테 되게 큰 그 고려 사항이었고, 코드 제네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되게 저는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에요. 지금은 대부분의 멀티플레이 솔루션들에 다 들어가 있는 기능인데, 위에 코드는 제가 작성을 한 코드고 아래에 있는 코드는 그 컴파일된 DLL을 dnspy라는 프로그램으로 뜯어본 그 디컴파일을 한 예시예요. 위처럼 이제 플레이 네트워크라는 펑션에다가 위에다가 어트리뷰트를 하나 붙여놨잖아요. 저렇게 붙여놓은 거를 컴파일을 하고 그걸 다시 뜯어보면 아래처럼 코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무슨 일을 하느냐? 제가 그냥 저 펑션을 부르기만 하면은 실제로 서버 컴퓨터에서 저 펑션을 부르면은 서버에서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모든 클라이언트들이 저 펑션을 실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아트리뷰트를 통해서 뭔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게 미러의 코드의 가독성을 올리고 개발 편의를 올리는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멀티플레이어 솔루션은 정했고,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게 저희 첫 플레이 프로토타입이었는데, 뭐 열심히 쉐이더도 뭐 여러 가지 해갖고 리스크 오브 레인 2의 소벨 하이라이팅도 구현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고, 뭐 오른쪽에서 뭐 적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이런 것도 리서치를 하면서 저희가 개발을 한 9개월 동안 열심히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개발을 진행해서 그 다음 마일스톤은 뭐였는가? 바로 데모입니다. 데모란 무엇인가를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없겠지만 그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게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데모는 무료 맛보기 버전이고, 뭐 게임의 기획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도 되고요. 플레이어들이 직접 해보고 반응이 너무 똥인데 그러면 이거 빨리 고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대중들의 반응 확인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유기적 마케팅의 수단이라고도 적어놨습니다. 사람들이 데모를 해보고 이거 재밌는데 야 이거 데모 해봐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프레스에서 이 게임은 이런 게임이다 라고 뭐 작성을 해준다든지, 그런 분들에게 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를 얕게나마 전달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데모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데모를 어디로 공개를 했는가? 스토브 인디의 플레이어블 프로토타입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스토브 인디가 굉장히 인디 개발자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슬기로운 데모 생활을 등록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슬기로운 데모 생활이 이제 플레이어들을 모아줘요. 테스터들을 모아서 여러분 네이버 페이 10,000원 드릴 테니까 이 게임 해보시고 테스트 한번 해보실래요? 이런 것도 해주고, 그리고 사람들도 모아갖고 리워드 준비도 해주고, 커뮤니티도 개설해갖고 게시판에 뭐 사람들이 글 올리고 이벤트 진행 같은 것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많이 인디 개발자들을 위해 도와주는 게 많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스토브 인디 쓸대생, 줄여서 쓸대생이에요. 진행을 해서 아이디어 검증에 좀 초점을 맞춘 프로토타입 공개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 쓸대생에는 리스크가 조금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유저가 게임하는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지켜볼 수가 없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가? 유저들이 어디서 막히고 어디서 짜증내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르는 거죠. 전문 테스터가 아닌 일반 유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욱 부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전문 FGT 돈 내고 막 써갖고 하면은 뭐 이게 별로였고 이게 여기서 버그가 생겼고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리포트가 오겠지만 그렇게 못하니까. 그리고 로그 좀 보내주세요 해놨는데
오류가 엄청 떠도 유저들이 눈치를 못 챈다든지 아니면 귀찮다든지 대부분 귀찮아 하시죠. 근데 저희는 로그를 봐야지 뭔가 고칠 그거 힘이 있는데. 그리고 인디 친화적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게 제가 리스크라고 써놨는데 이게 왜 리스크가 될 수 있는가? 좋은 말만 해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냥 인디니까 아니면은 데모니까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실 객관적인 판단이 힘들어질 수 있는 포인트라는 거죠. 이러한 리스크들을 조금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저희에게 필요했는가? 저희가 유니티 게이밍 서비스를 이때부터 도입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애널리틱스,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고요. 클라우드 다이그노스틱스는 이제 크래시나 뭐 예외 같은 거 뜨면은 자동으로 보고되고 뭐 유저 리포트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게임 개발에 조금 조예가 있으신 분들이면 많이 아실 것 같은데 CCU나 뭐 리텐션, 사람들이 얼마나 게임을 많이 붙잡고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퍼포먼스, 기본 퍼포먼스 정보들이 다 정리가 돼 있고 저희가 가장 많이 썼던 기능인 커스텀 이벤트들을 통한 임의 지표 수집.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지표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임에 대한 인사이트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인사이트들을 커스텀 대시보드를 통해서 뭔가 시각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고 SQL 데이터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고급적인 분석도 할 수 있다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우선 게임의 코드에 이렇게 지금 저희가 on kill or assist라는 이벤트에다가 이거 죽였어요라고 유니티 애널리틱스에게 이벤트를 하나 보냅니다. 뭐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 언제 죽였는지 뭐 얼마나 걸렸는지 뭐 이런 것들을 넣어 놓죠.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뭔가 아이템을 저희가 갈아갖고 분해를 해서 재화로 만들 수가 있는데 무슨 아이템을 갈았는가 또 이제 서버로 유니티 쪽으로 보내면은 그렇게 보낸 지표들을 시각화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왼쪽에는 어떤 아이템을 많이 업그레이드 했는가, 뭐 오른쪽에는 왜 죽었는가 플레이어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퍼센트나 그런 것들을 쉽게 시각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저가 이제 유니티 애널리틱스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무료 티어에도 SQL 데이터 익스플로러로 쿼리를 날릴 수 있다는 건데 원한다면은 이 시각화 툴로 조금 부족한 정보들은 이제 커스텀 쿼리를 날려갖고 그거를 뭐 차트로도 보고 테이블로도 보고 그런 식으로 분석이 가능한 거죠. 저희가 일례로 이제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스테이지가 갈수록 플레이어가 보스를 처치하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리는가를 초로 나타낸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존 인덱스 0일 때 0 스테이지에서는 10초 걸리는데 나중 가니까 거의 막 1초 만에 보스가 순삭이 되고 좀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죠. 저희가 조금 그런 게 쉬운 뽕맛이 강한 게임이라서 보스가 그냥 나중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죽는구나 이런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클라우드 다이그노스틱스가 뭐냐? 유저 리포트를 수집하는 기능도 있고 예외가 뜨면은 이제 그런 예외나 크래시가 뜨면은 그 리포트를 자동으로 업로드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대시보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게 있고요. 지금 보면은 맨 위에 있는 오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248만 개가 떴죠. 저희가 빨리 디버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리포트들이 뭐를 보여주는가? 사양, 뭐 버전, 상황, 뭐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수집이 되는데 스택 트레이스도 보여주고요. 운영 체제, 뭐 메인보드 GPU가 언제 뭐 쓰고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로그가 10개까지 표시가 되는데 이거는 프로 버전 기능이기는 한데 이제 10줄까지 최근에 어떤 로그가 떴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커스텀 메타데이터도 마찬가지로 프로 버전 결제하면 쓸 수 있는 기능인데 내가 만약에 어떤 오류가 떴는데 얘가 무슨 캐릭터 하고 있었는지 얘 캐릭터 체력은 몇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스테이지에서 어떤 상황에서 났는지를 커스텀 데이터를 이제 실어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확인해 갖고 이 오류는 어떤 캐릭터를 할 때만 뜨는구나 이런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려 사항이 스택 트레이스가 오기는 하는데 여기서 함수 이름이랑 위치 같은 게 원래는 안 떠요. 그래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로 디벨롭먼트 빌드로 이제 빌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프로파일링이랑 디버깅이 활성화가 된 채로 이제 사람들에게 빌드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성능이라든지 보안 관련해서 이슈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릴리즈 빌드랑 디벨롭먼트 빌드의 순수 C# 퍼포먼스가 많이 차이가 나죠. 거기서 생기는 오버헤드가 있으니까. 그리고 워터마크가 붙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워터마크가 디벨롭먼트 빌드 딱 붙는데 이거는
유니티에서 빨리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워터마크 제거하는 옵션을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열심히 관련 이슈에다가 좋아요 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하면 성능이 조금 딸려서 저희는 PDB 파일을 그냥 같이 배포하는 걸로 가닥을 잡기는 했습니다. PDB 파일을 배포한다는 거는 이제 그 심볼들에 대한 정보 같은 거를 다 실어서 보내기 때문에 그 게임이 이제 크래시 리포트를 보낼 때 라인 넘버 같은 것들도 다 보여주고 어느 펑션에서 무슨 오류 났는지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제 이것도 보안 이슈가 조금 있기는 하죠. 근데 보안 이슈는 솔직히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저희는 인디 개발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데누보나 뭐 안티치트나 뭐 역공학을 방지하기 위한 난독화 솔루션 같은 거를 탑재하지 못하면 어차피 뚫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개발 버그 픽스 빨리 하는 거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탑재를 하고 데모를 진행했을 때 어떤 피드백이 주로 왔는가? 게임이 너무 어려워요. 조작이 너무 불편해요. 이런 두 가지 피드백이 주로 왔었는데요. 처음에는 일단 게임이 너무 어렵다는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좀 하드코어한 게이머분들이 아니시네라고 그냥 치부를 하기도 쉽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조작이 불편하다는 저희가 아까 처음에 밝혔듯이 저희는 모바 맛 로그라이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조작법이 그 롤 조작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롤 조작처럼 이제 오른쪽 마우스 다다다다 하면서 움직이고 A 땅 해갖고 그런 식의 컨트롤밖에 없었는데 이거를 굉장히 불편해하는 피드백이 많았던 거죠. 일단 어렵다부터 짚고 넘어가면은 저희 게임은 이제 첫 번째 스테이지가 격동의 숲 그리고 그 다음 스테이지는 어둠 동굴 설산 용암지대가 랜덤으로 하나가 등장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격동의 숲에서 거의 플레이어 반이 죽고요. 지표를 확인해 봤더니 동굴에서 설산에서 한 30% 죽는데 용암지대에서 50%가 또 죽는 거예요. 좀 이렇게 비정상적인 지표가 나왔고 특히 이제 격동의 숲 같은 경우에 1스테이지니까 초반 유저들이 재밌다 하고 후킹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과한 사망률이 나왔다. 사망 원인도 보니까 그냥 잡몹이 그냥 그렇게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용암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도하게 사망률이 올라가긴 하는데 특히 협동 플레이에서 사망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양상을 저희가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용암정령이 장판기를 까는데 코옵이면은 몬스터 개수도 많아지고 단단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성장 수치라던가 그런 게 조금 과해서 장판을 까는 몬스터가 잘 안 죽고 여러 개가 나오니까 코옵에서는 그냥 내가 밟을 수 있는 땅이 없어지는 거죠. 좀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뭐 사망 원인들을 보고 뭐 밸런스 좀 맞춰가지고 사망률도 정상 수치대로 끌어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조작 문제, 쓸대 때 저희가 슬기로운 데모 생활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피드백이라서 저희가 도중에 그냥 업데이트를 열심히 개발을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와스드 조작을 드디어 넣고 이제 디아블로처럼 왼쪽으로 움직여야지 왜 오른쪽으로 움직이냐라는 분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디아블로 조작도 추가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어떤 조작을 쓰고 있는지 유저들이 뭘로 플레이를 하는지에 대한 지표 수집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 지표를 보니까 모바 조작에서 반이 넘게 다 와스드로 넘어가고 디아블로 조작은 5%밖에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은 게 와스드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우리 게임에. 내가 틀렸다. 디아블로 조작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쓰는 사람들도 많이 없네? 그럼 그냥 얘네 그냥 유지보수 코스트만 되니까 빼버리고 좀 이런 식으로 가치 판단이 객관적인 지표로 뒷받침이 된다가 굉장히 큰 장점이었던 거죠. 그리고 굉장히 일반적인 사용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어떤 캐릭터랑 어떤 아이템 인기 많은가 그런 거 봐가지고 그냥 밸런싱에 활용하고 지금 보면은 클레멘시라는 보석이 되게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얘는 너프를 좀 때려볼까 좀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일반적인 활용도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토브 데모를 가지고 8개월 동안 유저 피드백들을 바탕으로 개발하고 업데이트하고 피드백 받고 개발하고 업데이트 이걸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게임 플레이와 유저 경험이 최대한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스팀을 고려를 할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다음 마일스톤. 인디들에게 스팀이란 무엇인가? 전통적인 마케팅이 잘 먹히지 않습니다. 배너 광고, 인스타그램 배너 같은 것들 사실 게임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최소한 저희가 노리는 고객들과 저희가 노리는 그런 장르 플레이어 베이스들은 뭔가 잘 먹히지 않는 시장이고 그런 배너 광고들이 그렇다라는 건 규모의 경제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렇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디들에겐 굉장히 빛이 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해봤을 때 플랫폼에서의 노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파하는 글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플랫폼에서 노출이 중요하다는 거는 스팀이나 뭐 ESD 여러 가지 플랫폼들에서 상위에 노출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뭐가 중요하냐? 인디들한테는 상점 페이지를 처음 공개했을 때 그리고 데모를 처음 공개했을 때 정식 출시했을 때 노출이 부스팅이 들어갑니다. 사실 게임에 그 스팀에 보면은 하루에도 몇십 개의 게임이 출시가 되고 그리고 자기 장르로 한정을 하면은 N개에서 십몇 개의 게임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게임이 좋고 어떤 게임이 나쁜지를 밸브는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그 게임들을 일단은 상위에 노출을 시켜줍니다. 상위에 노출을 시켜주고 상점 페이지를 보고 사람들이 이 게임을 다운로드 받고 싶어하는가, 위시는 추가하는지, 데모는 플레이를 하려 그러는지 뭐 그런 식으로 조회수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이 게임이 좋은 게임인가 별로인 게임인가를 이거를 통해서 판정을 하는 거죠. 그 판정의 기회가 이제 상점 페이지 공개했을 때, 데모 공개했을 때, 정식 출시했을 때 이니셜 부스팅이 처음에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타 행사 써놓은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했었던 카우치 코어 페스티벌, 뭐 넥스트 페스티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테마 행사나 퍼블리셔 할인이나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부스팅이 되게 중요하다. 그때 잘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읽었던 글들에서 현지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거는 바로 언어 지원이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제 대상 국가에서 상점 노출이 일단 이 표는 스팀 유저 명수거든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제일 많고 그 아래에 중국어 엄청 많고 러시아 있고 뭐 브라질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영어 지원하면은 영문권 국가들이 좋아하겠죠. 그러면은 그 좋아하니까 잘 팔리겠네 하고 스팀에서 사실 그쪽 상점에서 노출을 시켜줄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저들도 당연히 좋아하고 특히 이제 영어 지원만 했을 때랑 중국어 지원을 해줬을 때랑 중국어 유저들의 그거는 그 노출이라든지 플레이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같은 건 차이가 좀 심합니다. 왜냐면 걔네들은 영어를 잘 안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작지만 크다면 큰 무료 PR의 기회라고 해놨는데 저희는 이건 조금 일대기적인 경험에 기반해서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일본어를 지원해서 일본어로 작성을 해서 상점을 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상점을 신규 출시된 상점 페이지들을 자동으로 수집을 해서 업로드하는 봇들이 있어요. 그게 트위터에도 있고 뭐 인스타그램에도 있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의 뭐 3DM 게임즈라는 프레스 사이트에서도 그런 봇들을 기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노출이 사실 그렇게 크진 않지만 갓 시작한 응애 프로젝트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현지화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eFix는 해야 된다라는 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eFix 플러스 러시안 차이니스 스팀의 그 저거를 고려해서 잉글리시, 프렌치, 이탈리안, 절맨, S가 그쵸 스페니쉬 그렇게 얘네들은 해야 되는데 저희는 돈이 없습니다. 대학생이고 토종 한국인이라 뭐 프렌치 봉주르 뭐 그런 거밖에 모르고 데모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데모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컨텐츠 추가하고 그렇게 깎고 있는데 그러면 인게임 텍스트도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는 결국에는 기계 번역을 사용해야겠다로 일단 운영 기조가 잡힌 거죠. 근데 그냥 구글 번역하지 말고 AI 번역으로 하자로 그때 잡혔던 게 뭐 때문이냐면 일단은 원하는 포맷으로 입출력이 가능한 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냥 제이슨 먹이고 제이슨으로 뱉어줘 하면은 예이 하고 제이슨으로 뱉어요. 그리고 AI 번역이 굉장히 좋은 게 커스텀 맥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할 때 고려 사항들이 뭐가 있었냐면 당시 GPT-4 터보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모델이 가장 좋은 모델이 제가 GPT라고 써놨는데 아마 GPT 3.5 터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고 GPT 3.5 터보가 그때 당시에 사실 잘 말도 안 듣고 좀 그런 느낌도 강했고 엔스로픽, 구글, 오픈 AI 등 굉장히 많은 LLM 프로바이더들이 존재를 하죠. 그래갖고 이쪽에 크레딧 넣어놨다가 저쪽에서 좋은 모델 나오면 크레딧 다 박아놓은 거 어떡하지?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자동화도 해야 되고 API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프로바이더들에서 여러 가지 모델을 그때그때 갈아타고 싶으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더 좋은 모델로 라우팅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 종류의 크레딧으로 여러 모든 회사의 모델을 이용을 가능한 살짝 프록시 역할을 해주는 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기 코드에 지금 모델에다가 기재를 해놓은 게 오픈AI GPT-4o 해놨는데 원하면 딥식도 쓸 수 있고 제미나이도 쓸 수 있고 클라우드도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심지어 오픈소스 모델도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호스팅해주는 프로바이더들과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라우팅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동 번역 워크플로우를 구성을 해서 게임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인하우스 에디터 툴,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을 제작을 해갖고 원문이 변하면은 그 변한 거를 감지해서 변한 애들만 10개 국어로 번역을 진행하는 거죠. 각 언어별로 가장 오류가 적은 모델을 사용해서 번역의 퀄리티도 높이는 노력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커스텀 맥락 제공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스팀 상점 페이지, 그 전에 이제 스팀 상점 페이지나 어나운스먼트의 번역 같은 것도 자동화를 해서 저희가 기용을 하게 됐고, 그 주석을 이제 달아갖고 저 어치브먼트를 번역을 할 때는 이 숲의 악마랑 나키하는 남매 관계니까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줘 하고 주석을 달 수도 있게 해놨고, 종속성 관계에도 설정을 해서 이거 번역할 거면은 일단 이거 참고해서 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커스텀 맥락을 제공하고, 그리고 검증이 필수라고 해놨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AI는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AI가 잘하는 거는 최소한 지금까지는 뭔가 미션 크리티컬한 애들은 보다는 좀 더 퍼지하고 조금 덜 해도 돼, 조금 틀려도 괜찮아 이런 태스크들을 되게 잘해요. 근데 저희가 뭔가 인게임 텍스트 번역을 할 때는 제이선을 딱 줬는데 갑자기 얘가 그냥 플레인 텍스트로 뱉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제이선에서 다운표를 계속 빼먹는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검증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툴팁 같은 거 보면 이제 30의 데미지를 줍니다. 이런 걸로 이제 데이터 바인딩을 해놓을 텐데 그런 변수도 빼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검증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만약에 AI 번역을 기용을 할 거라면. 그렇게 저희는 다국어 번역을 추가를 해갖고 이제 상점 페이지를 공개를 했고, 저희가 정말 예상치 못하게 중국에서 많은 노출이 발생을 했어요. 중국이 그때 아마 80% 정도 됐었는데 그때 3DM 게임즈라는 그 자동 수집 봇 같은 애가 퍼가고 좀 그런 식으로 모바를 중국 분들이 좋아하니까 좀 그런 식으로 바이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2개월 동안 저희가 상점 페이지를 공개를 했을 때 한 200개 정도 위시리스트가 그냥 자연스럽게 상승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3개월 후 데모를 출시를 했는데 똑같이 이제 이픽스, 러시안, 브라질리안 뭐 이런 언어들 해갖고 다국어 번역 해갖고 플레이 타임 중간값을 제가 써놨는데 데모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딱 들어와갖고 얼마나 하고 나가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분 하고 나갔어.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좀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3개월 동안 이때 3만 개 위시리스트를 데모를 통해서 쌓았는데, 저희가 했던 것 중에 이제 프롤로그가 또 있는데, 프롤로그가 뭐냐, 무료 버전을 별도 제품으로 한 번 더 출시하는 전략이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게 스팀이라는 플랫폼에서의 노출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들은 중요 액션, 예를 들어서 스팀 정식 출시, 뭐 상점 페이지 공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니셜 부스팅을 해주고 그게 인디들한테는 가장 큰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100를 내고 하는 거죠. 그냥 정식 출시를 한 번 더 하겠다. 프롤로그도 어차피 무료 게임이니까 다른 모든 게임들과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스팀 내부 알고리즘에서. 근데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죠. 뭐 $100가 아까울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일부 유저들이 싫어할 수도 있다. 특히 북미 유저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게임 스팀 엄청 게임 많은데 그거를 왜 똑같은 게임으로 두 개의 자리를 차지하냐. 이거 다운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라이브러리에 왜 이런 거를 데모도 있고 프롤로그도 있고 정식 버전도 있고 굉장히 짜증이 날 수 있죠. 그리고 데모가 만약에 괜찮게 되고 있었다면은 그 풀이 분산돼서 둘 다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나 이거 뭐 다운받아야 돼? 좀 이런 느낌으로. 그런 리스크도 존재를 하고, 밸브의 최근 스탠스도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롤로그를 금지하는 타이밍은 그런 스탠스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디스커레지 하려는, 그러니까 너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조금
격려의 반대말. 그렇게 하려는 스탠스를 취해요. 상점 페이지에 외부 링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본 게임이랑 프롤로그의 연결성을 조금 약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프롤로그 상점 페이지에 나 위시 등록해 주세요 하고 본 게임으로 링크를 걸 수 있었는데 그게 불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프롤로그 해보고 재밌었다 하고 그렇구만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을 어떻게 컨트롤 하는가? 첫 번째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는 같은 게임이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프롤로그에 여러 가지 콘텐츠를 실험적인 콘텐츠를 업데이트를 해서 베타 기능을 시험하고 프롤로그의 목적성을 만든 거죠. 이거는 우리 베타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데모로 넘어가세요. 이런 식으로 내러티브를 구성을 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덜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노출 분산 최소화 및 인게임 액션 유도는 뭐냐? 일단은 데모에 광고 배너를 넣어갖고 저희 프롤로그 나왔는데 최신 컨텐츠 있어요. 빨리 넘어가세요. 좀 이런 느낌으로도 얘기를 해주고 위시리스트 추가를 유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너라든지 인게임 액션들을 저희가 게임 내에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필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안 그래도 지금 프롤로그 상점 페이지에다가 본 게임 위시리스트 유도가 조금 힘들어진 상황이니까 그렇게 저희가 이제 프롤로그를 11월에 출시를 했고 저희가 트리클 피드라고 해놨는데 이게 뭐냐? 유저들에게 컨텐츠를 먹일 때 100첩 반상을 깔아놓고 짜잔 이게 아니라 10개 주고 맛있어요. 한 달 있다가 10개 주고 맛있어요. 좀 이런 느낌으로 주는 게 트리클 피드라는 공법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5주에 걸쳐서 매주 업데이트를 찔끔 진행을 해갖고 유저들이 돌아올 이유를 만든 거죠. 돌아올 이유를 만들면 리텐션도 올라가고 CCU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스팀이 알고리즘에서 상위로 노출을 시켜주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알고리즘 노출이 되게 중요하다에 부합하는 그런 전략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풀타임 중간값은 2시간 40분이 찍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위시를 3개월 동안 이제 10만 개, 11만 개 정도 모았습니다. 근데 풀타임 중간값을 제가 왜 볼드체를 해놨냐? 이게 너무 높다 이거죠. 원래 목표로 해야 될 중간값은 저의 리서치 그냥 여러 가지 리서치라기보다는 그냥 인터넷에서 글 찾아갖고 좀 그런 거를 따라서 했는데 30분에서 1시간이 적당하다. 근데 저희는 거의 3시간이 찍혀버린 거죠. 이게 뭐 높은 노출을 야기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일 수도 있지만 다 즐겼다. 끝.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게임 안 사고 본 게임은 안 사고 그리고 유저 기대가 상승하고 개발 부담도 상승할 수 있다. 와 프롤로그를 3시간 동안 할 수 있으면 분명히 정식 버전은 300시간 정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저희의 개발 코스트가 굉장히 올라가겠죠. 개발 스코프가 넓어진다. 뭐 그런 단점이 있는데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아까 기타 행사도 중요하다고 했죠. 넥스트 페스트 참여해가지고 저희가 아까 이제 플레이 타임이 너무 높은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콘텐츠보다는 코스메틱과 편의 기능에 집중을 했고 프롤로그는 엔드 오브 서포트 님들 빨리 데모하러 가세요 이런 식으로 다시 유저들을 저글링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프롤로그 같은 경우에도 압승을 찍었었는데 이번 데모도 굉장히 운 좋게 그 압승이라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넥스트 페스트 그 순위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저희의 2년을 담은 얘기는 다 끝이 났는데 좀 개발자들을 위해서 조금 준비한 컨텐츠가 있는데 버전 관리 지옥을 저희는 어떻게 해소를 했는가입니다. 저희는 게임 버전이 데모 있고 프롤로그 있고 내부 테스트 전용 풀버전이 있고 그리고 부스에 나갈 거면은 다른 데모 있고 좀 그런 식으로 게임을 뽑아야 되는 빌드가 되게 많아요. 심지어 무료 버전은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가장 일반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타파를 하는가 하면 브랜치인데 이거 굉장히 고통스럽죠. 계속 아셋 임포팅 그거 보고 한 1분, 2분, 10분, 100분 뭐 이러고 있어야 되고 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리고 머지 컨플릭트도 머리 아프고 이거 커밋하는 거 깜빡했네. 어떡하지 좀 이런 여러 가지 페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모놀리틱한 브랜치 하나만으로 모든 버전을 관리하고 모든 빌드를 뽑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시스템이 빌드 프로파일이라는 시스템인데 프로파일이 뭐 데모냐, 뭐 비공개 데모냐, 릴리즈냐, 아니면 뭐 플랫폼은 DRM 프리냐, 스팀이냐, 스토브냐 뭐 이런 식으로 그 세팅을 정해놓고 그 빌드의 특징을 정의를 하는 거죠. 그 정의된 특징을 가지고 만약에 부스 빌드면은 모든 어치브먼트랑 모든 아이템을
열어줘. 이런 기능도 if문 하나로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스팀이면은 스팀 트랜스포트를 써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 왜 키워드로 안 했냐면요. 스크립팅 디파인이랑 키워드로 안 했냐면요. 그러면 컴파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오래 걸리니까 프로젝트가 커지면 오래 걸리니까 그냥 if문으로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파일들을 만들어 놓고 저희가 이제 커스텀 빌드 스크립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넣고 빌드를 뽑으면은 뭐 데모 빌드 나오고 부스 빌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장점, 여러 브랜치를 관리 안 해도 된다. 이게 너무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특정 버그를 수정하면은 모든 브랜치에 자동으로 적용이 되죠. 뭔가 사진 많이 찍으신 거 보니까 약팔이 장수가 된 느낌인데 단점이 있습니다. 수정을 가할 때 다른 버전에 포함되면 안 되는 콘텐츠들은 if문 같은 거 잘 작성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콘텐츠 스트리핑을 잘 구현해줘야 된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 이거에 소홀하면은 유저들이 게임 파일을 뜯어갖고 신캐릭터 모델인데 이게 숨겨져 있네 하고 이거 레딧에 올려버리고 역공항 해갖고 콘텐츠 유출시키고 모딩을 통해서 저희가 중국 유저분들이 풀버전 콘텐츠를 강제로 추가를 시킨 다음에 그거를 공방에서 플레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까지 막 새벽 2시까지 코딩해갖고 급하게 틀어막은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구현을 한 게 어떤 콘텐츠가 들어갈지는 명시적으로 우리가 룰을 정해놓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컨텐츠, 어떤 스킬, 어떤 스테이지가 들어갈 건지를 정해놓는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이거를 종속성 분석을 실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마뱀 총잡이 캐릭터가 들어가면 그 캐릭터가 쓰는 스킬이나 그 스킬이 뽑는 인스턴스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규칙 기반으로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들어가면 캐릭터 스킬도 들어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규칙 기반으로도 분석을 하고 코드를 스태틱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그 코드 안에 있는 모든 스트링 리터럴이나 심볼 같은 거를 수집을 해갖고 그거를 통해서도 디펜던시 그래프를 생성을 하는 방법도 채용을 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코드 애널리시스 C# 이 라이브러리를 쓰면은 이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쓰면은 그냥 raw CS 파일들 있잖아요. 그냥 C# 파일들을 AST, Abstract Syntax Tree의 형태로 분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파서를 안 짜도 된다. 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 없는지가 판단이 됐으면 최대한 뜯어내야죠. 빌드 인덱스 같은 것도 뜯어내고 저희가 어드웨어 서브를 내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프리팹들도 뜯어내고 로컬라이제이션 데이터 같은 것도 필터링을 진행을 해서 최대한 뜯어낸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드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스트리핑이 켜져 있고 만약에 그 뜯어낸 타입들에 뭐가 포함이 돼 있으면은 얘는 넣지 말자 우리 빌드에 좀 이런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건 조금 흑마법 느낌인데 코드도 뜯어냅니다. 이게 로즐린인가? 모노세실이라는 그 IL 코드를 직접 뜯어서 편집을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빌드가 끝나고 DLL 파일이 나왔으면 그거를 다시 뜯어가지고 저희가 포함이 되면 안 되는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메소드 바디들을 다 소거시켜서 뭐 하는 애인지 조금 모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왼쪽처럼 코드가 많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 DNS 파일로 열어보니까 코드 안에 메소드 바디들이 다 그냥 소거가 됐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콘텐츠 스트리핑을 구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하고 싶은 말들은 다 했고요. 쉐이프 오브 드림즈가 저희가 원래는 23년도 겨울에 출시를 해야 될 게임인데 3개월 막 그런 식으로 계속 연기되면서 아직도 만들고 있어요. 인디게임 개발자분들이랑 그리고 게임 현업분들 굉장히 응원하고요. 저희 게임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뭐 질문이나 뭐 그런 거 있으시면 Ask the Experts 뭐 세션 이용하셔도 되고 뭐 메일도 편하게 주시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